프롤로그 혁명의 의미. 혁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혁명을 떠올릴 때 거리를 메운 함성과 바리케이드, 피로 물든 광장과 단두대를 상상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공포 정치, 러시아 혁명의 붉은 피, 그리고 수많은 민중봉기의 비극적 결말들. 역사는 우리에게 혁명이란 반드시 폭력을 동반한다고 가르쳐 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688년 영국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총성도 단두대도 학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은 인류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왕정의 시대를 끝내고 근대 민주주의의 문을 연 혁명이었습니다. 바로 명예혁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명예혁명과 그로부터 탄생한 권리장전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장 혼란의 시대, 왕권과 의회의 충돌. 이야기는 17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03년 영국의 상징이자 전설적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1세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튜더 왕조는 막을 내렸고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시작됩니다.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서 자란 왕이었고 그곳의 정치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왕권 신수설이라는 신념을 굳게 믿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왕은 오직 신에게만 책임을 진다는 사상이었죠. 이것은 대륙의 절대왕정 국가들, 특히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외쳤던 짐이 곧 국가다라는 선언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달랐습니다. 영국에는 이미 13세기부터 의회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1215년 대헌장, 즉 마그나 카르타는 왕의 권력에도 제한이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고 의회는 세금과 법률 제정에 있어 점차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영국의 귀족과 상인, 지주들은 대륙의 신하들과 달리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1세와 의회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두려 했고 의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한을 강조했고 의회는 전통적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이 긴장은 제임스 1세의 치세 내내 이어졌고 그의 아들 찰스 1세 때 폭발하게 됩니다. 1625년 즉위한 찰스 1세는 아버지보다 더 완고했습니다. 그는 의회를 해산하고 11년간 의회 없이 통치했습니다. 이른바 개인 통치 시대였죠. 그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했고 반대파를 투옥시켰으며 국교회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특히 그는 청교도들을 탄압했는데 이들은 영국 사회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세력이었습니다. 1640년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찰스 1세는 마지못해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세금 승인 대신 왕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찰스 1세는 의회를 다시 해산하려 했고 이것이 결국 내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642년 영국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한쪽에는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다른 한쪽에는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가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체제에 대한,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그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전쟁은 7년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왕당파가 우세했지만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신모범군이 등장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크로멜은 청교도적 열정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창설했고 1645년 네이즈비 전투에서 왕당파를 결정적으로 격파했습니다. 1649년 1월 30일 세계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찰스 1세가 의회에 의해 재판을 받고 처형당한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왕을 법정에 세우고 반역죄로 단죄하고 공개 처형한 것은 유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왕권 신수설에 대한 결정적인 거부였고 주권이 왕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의 세상은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공화정이 선포되었지만 실제로는 올리버 크로멜의 군사 독재로 귀결되었습니다. 크로멜은 호국경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의 통치는 엄격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는 극장을 폐쇄하고 향락을 금지하고 청교도적 엄격함을 강요했습니다. 국민들은 점차 왕정시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658년 크로멜이 사망하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로멜은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지 못했고 군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1660년 국민들은 안정을 위해 왕정 복고를 선택했습니다.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프랑스 망명에서 돌아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왕정 복고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습니다. 찰스 2세는 브레다 선언에서 종교적 관용과 의회 존중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내전의 교훈을 알고 있었고 의회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제임스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제임스 2세의 폭주와 위기의 심화. 1685년 찰스 2세가 사망하고 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즉위했습니다. 제임스는 공개적인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 국가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가톨릭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가톨릭을 단순한 종교가 아닌 전제주의와 외국의 영향력, 특히 프랑스와 교황의 간섭과 동일시했습니다. 제임스 2세는 즉위 초기부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가톨릭을 억압하던 심사법과 여러 법률들을 무시하고 가톨릭 신자들을 군대와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가톨릭 교수들을 임명하려 했고 의회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1687년 제임스 2세는 신앙자유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관용을 표방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들을 왕의 권한으로 정지시키는 전제적 행위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성공의 성직자들에게 이 선언을 교회에서 낭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비롯한 7명의 주교가 이를 거부하자 제임스는 그들을 반역죄로 기소했습니다. 1688년 6월 7명의 주교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배심원은 주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런던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2세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고 그의 통치가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같은 해 6월 10일 제임스 2세의 두 번째 부인 메리 모데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50대였고 그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두 딸 메리와 앤은 모두 개신교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제임스가 죽으면 다시 개신교 군주가 즉위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남자 후계자의 탄생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가톨릭 왕조가 대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개신교 귀족들과 정치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자의 탄생이 조작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영국은 가톨릭 절대왕정 국가가 될 것이고 의회의 권리와 개신교의 자유는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1688년 6월 30일 역사적인 비밀 편지가 작성되었습니다. 토리당과 휘그당을 막론한 7명의 유력 귀족과 정치인들이 서명한 이 편지는 네덜란드로 보내졌습니다. 수신인은 제임스 2세의 맏딸 메리와 그녀의 남편 오렌지 공 윌리엄이었습니다. 윌리엄 3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개신교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총독으로서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맞서 개신교 세력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귀족들은 그에게 군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와서 국민의 자유와 개신교 신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란이자 쿠데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이것을 반란이 아니라 합법적 권리의 수호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제임스 2세는 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따라서 왕으로서의 계약을 파기했다. 그러므로 국민은 새로운 통치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가족 내 권력 다툼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그는 영국 국민의 초청에 응한다는 명분을 강조했고 방대한 선전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자유와 의회의 권리, 개신교의 수호를 내세웠고 자신은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올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3장 명예혁명, 피 없는 왕조 교체. 1688년 11월 5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약 1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영국 남부 토베이에 상륙했습니다. 그의 깃발에는 나는 자유와 개신교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2세는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군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장군들과 귀족들이 하나둘 윌리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제임스의 둘째 딸인 공주마저 아버지를 버리고 윌리엄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의 측근이자 최고 장군이었던 존 처칠, 훗날 말버러 공자까지 배신하고 윌리엄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제임스 2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군대도 지지자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12월 중순 그는 왕궁을 빠져나가 프랑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템즈강에 국세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왕국을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영국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질서정연하게 런던에 입성했고 의회는 즉시 소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실제 전투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충돌이 있었지만 대규모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혁명이 명예혁명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혹은 최소한의 유혈로 왕조를 교체한 것은 유럽 역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임스 2세는 형식적으로 퇴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친 것이지 왕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윌리엄과 메리의 왕위 계승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의회는 1689년 1월 특별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부는 제임스가 여전히 합법적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섭정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임스 2세가 원래의 계약을 파기했으며 왕국을 포기했고 따라서 왕자는 공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계약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 계약을 위반하면 국민은 새로운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권 신수설에 대한 결정적인 부정이었고 주권재민 사상의 실질적 구현이었습니다. 1689년 2월 13일 의회는 윌리엄과 메리를 공동 국왕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왕위 수여가 아니었습니다. 의회는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윌리엄과 메리는 이 조건들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역사적인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4장 권리장전 근대 헌정주의의 탄생 1689년 12월 영국 의회는 권리장전을 정식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문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선언문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력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근대적 헌법 문서 중 하나였습니다. 권리장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정지시키거나 집행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2세가 마음대로 법을 무시했던 권력 남용을 직접 겨냥한 조항이었습니다. 둘째,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습니다. 대표 없는 과세는 없다는 원칙이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 후 미국 독립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셋째, 국민은 국왕에게 자유롭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청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원형이었습니다. 넷째, 평화 시기에 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왕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 즉 의회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다섯째, 의회의원 선거는 자유로워야 하며 의회에서의 발언과 토론의 자유는 법정이나 다른 곳에서 탄핵되거나 신문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독립성과 언론 면책 특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여섯째, 과도한 보석금, 과도한 벌금, 잔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은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형사사법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일곱째, 배심원은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반역죄 재판의 배심원은 토지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한 것입니다. 여덟째,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왕이 마음대로 의회를 해산하고 장기간 소집하지 않았던 관행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들을 보면 하나의 명확한 원리가 관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왕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모든 권력은 법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권 신수설과는 정반대되는 사상이었습니다. 권리장전은 또한 입헌군 주제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왕은 여전히 국가 원수이지만 실질적인 통치 권한은 의회가 갖습니다. 왕은 통치하되 지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후 영국은 점진적으로 내각제도를 발전시켰습니다. 18세기 초 로버트 월폴이 사실상 최초의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게 되면서 행정권은 왕에서 의회가 선출한 내각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이 시작한 헌정주의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권리장전은
영국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존 로크는 명예혁명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정부론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가 이 목적을 위반하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 사상은 계몽주의 시대의 핵심 이념이 되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권력 분립론을 발전시켰고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의 출발점에는 명예혁명이 있었습니다. 5장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의 영향은 대서양을 건너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퍼져나갔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은 모국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7년 전쟁 이후 영국 정부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식민지에 부담시키려 했고 인지세법과 타운센드법 등 일련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식민지인들은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대표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 이것은 정확히 권리장전의 원칙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는 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작성한 이 문서는 존 로크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립되며 정부의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명예혁명 때 영국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시킨 논리와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 헌정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더욱 급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1791년 추가된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 즉 권리장전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무기 소지의 권리, 적법 절차, 배심 재판의 권리 등을 보장했습니다. 이름부터가 영국의 권리장전을 직접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실험은 명예혁명의 원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영국이 입헌군 주제를 확립했다면 미국은 공화제를 선택했습니다. 영국이 점진적 개혁의 길을 걸었다면 미국은 명시적이고 성문화된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같은 핵심 원칙을 공유했습니다.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6장 영국 제국의 확장과 자유주의의 전파. 명예혁명은 영국 내부의 정치체제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국제적 위상과 팽창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명예혁명 이후 영국은 유럽 열강 정치의 주요 행위자가 되었고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며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안정된 입헌 정치는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제한되고 재산권이 보장되면서 상인과 자본가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의 통제 아래 공공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었고 영국은 국가 신용을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1694년 영란은행이 설립되면서 근대적 금융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영국은 18세기 초부터 산업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증기기관, 방직기, 철도, 기술 혁신이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동시에 영국은 해외로 팽창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인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평화적이지 않았고 식민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법제도와 정치 사상, 특히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의 원칙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에필로그 혁명의 진정한 의미. 오늘 우리는 함께 1688년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왕권 신수설에서 국민주권으로의 전환,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의 이행, 그리고 법의 지배라는 원칙의 확립. 이 모든 것이 명예혁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혁명은 미국의 독립선언에 영향을 주었고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감을 주었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혁명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능성입니다. 세상은 폭력 없이도 바뀔 수 있고 더 나은 사회는 법과 이성으로 건설될 수 있으며 자유와 정의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민주적 원칙, 이 모든 것이 수백 년에 걸친 인류의 투쟁과 희생, 그리고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 긴 여정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가 바로 1688년 명예혁명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명예혁명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689년 제정된 권리장전의 원칙들은 336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은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원칙들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각 세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역사의 무게와 자유의 가치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